2019년 8월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 지구의 낡은 빌라. 이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밤 11시 3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죠.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까지 빈틈없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밀려온 것은 냄새였습니다. 한여름 하루 넘게 닫혀있던 공간의 냄새. 문을 연 사람은 서윤정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방 안 침대 위에 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40살의 딸 서윤정 씨와 6살 손자 한이준 군. 윤정 씨는 아이 쪽을 바라보며 모로 누워 있었죠. 이준 군은 거꾸로 누운 채 얼굴 위에 베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침대 시트만 아니었다면요. 시트는 이미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이는 동일했습니다. 목 부위의 다발성 자창. 윤정 씨의 목에는 11곳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준 군에게는 3곳, 방어 흔적은 없었습니다. 잠옷차림 그대로였죠. 법의학자의 추정은 이랬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약 30초 이내에 살해되었다고요. 30초. 엄마가 아이를 지켜줄 수 없었던 시간. 비명 한 번 지를 수 없었던 시간. 기도가 먼저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한 달에 걸쳐 17번의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 없었습니다. 범인의 지문 없었습니다. 족적도 CCTV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상당한 양의 피가 있었지만 세면대 배수구와 수건에서만 소량의 혈흔이 발견됐을 뿐이었죠. 범인은 손을 씻고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누가 잠든 모자를 줄인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기록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록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시계 바늘을 5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2014년 서윤정 씨는 36살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귀어온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그 남자의 이름은 한재현. 전국 곳곳에서 전시회를 여는 도예가였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술가 남편을 둔다는 것. 그것은 윤정 씨에게 자부심이 이거였습니다. 결혼 뒤 윤정 씨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이준희의 등원을 준비했습니다. 8시 반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죠. 그 뒤로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의 공방 운영비, 재료비, 생활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나가는 살림을 윤정 씨가 감당했습니다. 오후 5시에 아이를 데려가고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책을 읽어주었죠. 이웃들은 항상 붙어 다니는 모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의 아버지는 퇴근 뒤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다른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이준이가 밥은 잘 먹는지, 어린이집은 재미있는지, 손자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였습니다. 윤정 씨는 늘 밝은 목소리로 했습니다. 그날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 한재현 씨는 이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관악구 빌라에는 윤정 씨와 이준군 둘만 살고 있었죠. 재현 씨는 별도의 작업 공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도예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사는 집에 오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재현 씨의 손은 특이했습니다. 도예가답게 양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레를 돌릴 때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사용했고 그것이 그의 작품 세계의 특징이라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빌라 앞 주차장에는 재현 씨의 SUV가 가끔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죠. 불빛이 깜빡이는 종류여서 이웃 주민도 그 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정 씨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18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900원. 공방을 운영하면서도 수입은 거의 없었고 전시회 참가비와 재료비는 고스란히 윤정 씨의 몫이었죠.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나가는 돈의 출처를 따져보면 전부 윤정 씨가 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방 유지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윤정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재현 씨는 대답을 피했죠. 그전부터 윤정 씨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주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돈의 행방을 추적하면 두 갈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경마였습니다. 재현 씨는 경마 애플리케이션에 수시로 접속하고 있었죠. 도예가의 손이 물레가 아닌 화면 위를 오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현 씨에게는 내연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어져온 관계였죠. 아내에게는 곧 이혼하겠다고 말했고
내연의 여자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셈이었죠. 내연의 여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현 씨가 아들이 자기 친자인지 의심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요. 6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혈통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9년 초 윤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현 씨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빌라의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그중 5천만 원은 처가에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공방 매입 대출금도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죠. 이혼하면 아내와 재산을 나눠야 했습니다. 공방마저 분할 대상이었고요. 고정 수입 없이 양육비까지 내야 했습니다. 이혼은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현 씨가 그 무렵 즐겨보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그중 하나는 범인이 현장의 증거를 어떻게 감추는지를 상세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는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사 기록의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덮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봉천동 재개발 지구의 빌라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난 뒤 남은 것은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뿐이었죠. 윤정 씨와 이중군이 사는 빌라도 곧 허물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어머니와 함께 집을 보러 가기로 했죠. 빌라 3층 윤정 씨의 방. 좁은 공간에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구 특유의 냄새가 스며 있었죠. 낡은 벽지, 오래된 장판, 여름밤의 습한 공기. 베란다 쪽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이 빈틈없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오후 8시 56분. 남편 한재현 씨가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따로 살던 그가 찾아온 것은 드문 일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역국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뒤 윤정 씨와 이중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늘 같은 침대에서 잤거든요. 이중구는 엄마 곁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6살짜리 아이의 작은 몸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죠. 재현 씨의 SUV는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웃 주민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늘 깜빡이던 블랙박스 불빛이 꺼져 있었던 겁니다. 평소와 달랐죠. 하마터면 주차하다 부딪힐 뻔했다고 그 주민은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재현 씨가 빌라를 나섰습니다. 도착부터 출발까지 4시간 39분. 그 시간 동안 이 집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나간 뒤에는 두 사람만 남았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정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집을 보러 가기로 했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것은 윤정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8월 22일 밤 11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딸이 걱정된 그는 먼저 사위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재현 씨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만 했죠. 걱정하는 기색도 함께 찾아보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윤정 씨의 아버지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움을 안고 봉천동 빌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죠. 어둠 속에서 딸과 손자를 발견한 순간 그의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한 달 동안 17번의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투입된 인원은 역대 최다 규모였죠.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문 없었습니다. 족적 없었습니다. CCTV에 잡힌 수상한 인물 없었습니다. 범행 도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의 눈이 먼저 향한 곳은 외부였습니다. 재개발 지구이니 빈집이 많았고 외부인이 드나들기 쉬운 환경이었거든요. 누군가 빈 건물에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수사팀은 그 방향으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벽에 부딪혔습니다. 빌라의 구조를 살펴보니 외부에서 침입하기엔 베란다도 창문도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외벽에 기어오른 흔적도 창문을 비튼 흔적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안쪽에서 잠금 해제가 가능한 구조였죠. 수사관들은 밤잠을 줄여가며 기록을 넘겼습니다. 한 형사는 닷새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첩에 적은 메모가 쌓여갔지만 밑줄 친 단서는 좀처럼 늘지 않았죠. 그 사이 윤정 씨 가족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현 씨가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에 보낸 메시지가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장인이 전화로 딸이 갔다고 알렸을 때
재현 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아내의 전화기로 문자를 보냈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어디 갔어? 아내가 숨진 것을 알면서 보낸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수사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외부 침입의 가능성은 이 시점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기록은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부검 기록에 있었습니다. 윤정 씨의 위 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발견되었습니다. 350g의 밥과 함께 미역이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먹은 미역국의 흔적이었죠. 그런데 재현 씨의 진술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함께 콩나물국을 먹었다고요. 자신이 집을 나올 때 아내는 살아있었다는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위 속에 콩나물국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미역국은 있었지만 콩나물국은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윤정 씨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즉, 재현 씨가 집에 있던 시간대에 숨졌다는 뜻이었죠. 재현 씨의 진술은 거짓이었습니다. 기록은 또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검에서 확인된 상처의 방향이었습니다. 윤정 씨의 상처는 왼쪽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중군의 상처는 오른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손만 쓰는 사람이라면 이런 패턴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 양손잡이. 도예가 한재현 씨는 양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범행 전에 시청한 영화 진범. 그 영화에는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침대 아래에 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윤정 씨의 전화기는 침대 커버와 매트리스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영화 내용과 너무 비슷하다고요.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누가 죽였느냐는 이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무엇이 이 남자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아내와 6살 아들을 잠든 채로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으려면 이 남자의 삶을 처음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3일, 사건 발생 52일 만에 한재현 씨가 검거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집을 나올 때 두 사람은 살아있었다고요.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살인사건이었으니까요. 흉기도, 지문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가진 것은 간접 증거뿐이었죠. 재현 씨의 통장 잔액은 1,900원이었습니다. 공방 운영비, 경마, 내연의 여자, 돈은 모두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내가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한 뒤 재현 씨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었죠. 이혼하면 일어나는 일을 계산해보면 이랬습니다. 전세금 1억 5천에서 처가 빚 5천을 갚아야 했습니다. 공방 대출금 5천도 남아있었죠. 재산을 나누면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양육비까지. 수입 없는 도예가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죠. 도예가로서의 삶, 전시회, 매스컴 출연. 그 모든 것의 기반이 아내의 돈이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현 씨의 태도는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장례식에 상조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생일도 몰랐습니다. 법정에서 진수할 때 감정의 변화가 없었죠.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부는 그 눈물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눈물이지 가족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고요. 2020년 4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기징역.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요.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양손잡이 증거가 추가로 인정되었죠. 2021년 4월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현 씨의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닫힙니다. 봉천동의 빌라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어 그 자리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던 그 방은 콘크리트 아래 묻혀버렸죠. 아무런 표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윤정 씨의 아버지는 지금도 퇴근 뒤면 습관처럼 전화기를 듭니다. 누를 번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손자의 목소리를 듣던 저녁 시간은 텅 빈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정 씨의 친구는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릴 때 한반에서 만나 수십 년을 함께했던 단짝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고요. 7달이 지나도 눈물이 난다고 적었습니다. 그 글은 수만 명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읽는다고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준구는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가방과 준비물은 이미 사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쓰이지 못한 연필과 지우개가 어디에 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이끌어낸 판례로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물, 양손잡이, 블랙박스, 영화 시청 기록, 하나하나는 결정적이지 않지만 퍼즐처럼 맞춰지면 하나의 그림이 되었죠.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흉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50도까지 올라가는 전기 가마에서 칼을 녹일 수 있는지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녹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칼이 어디로 갔는지는 오직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닫혔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1900원의 통장과 경마 앱과 내연의 여자. 그것이 아내와 6살 아들의 목숨보다 무거웠던 걸까요? 예술가의 손으로 빚어낸 것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아니라 30초의 참극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사건 일지.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